안녕하세요. 채널의 남희영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경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경제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하지만 열성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내용이 어렵고 딱딱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항공산업과 대한항공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지도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요. 현금 장사를 대표하는 항공산업이 말 그대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분기에 낸 실적이 바로 영업손실 566억 원인데요. 3분기만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대한항공이 현금에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이른바 유동성 위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표를 좀 사야지 현금이 도는데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사실상 현금이 말라가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여기에 어떤 현금 흐름표라고 나오는데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81억 원입니다. 대한항공이 못해도 분기별로 벌어들이는 돈이 보통 5천억 원, 많으면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1분기 장사가 사실상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자금 확보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요. 유상증자 1조 원, 정부지원금 1조 2천억 원 등 모두 2조 2천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자구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게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니까 임원의 급여부터 최대 50%를 삭감합니다. 직원들 70% 정도도 6개월가량 순환휴직에 들어갔고요. 추가로 자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항공업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국내 공항의 2020년 4월 국제선 운송 실적을 보면요. 작년 4월보다 약 수요가 97% 줄었습니다. 옛날에 100명 이용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3명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교민들의 입국자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항공산업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과연 현재의 위기에서 대한항공이 살 길은 있는지, 과거 미국과 일본을 대표했던 항공사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면서 한번 대한항공의 앞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페남이라는 항공사부터 보겠습니다. 페남은 팬 아메리칸 항공의 줄임말로 1927년에 설립돼 1991년까지 장사를 한 항공사입니다. 한 64년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대한항공이 올해로 51년째인데 이것도 반백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13년을 더 했으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죠. 페남을 얘기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바로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1927년이면 말이 1927년이지 사실상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이때부터 항공산업을 했으니까 거의 세계 최초로 한 것들이 참 많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노선, 대서양 횡단 노선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페남이 최초입니다. 광동체나 제트기 등 크고 빠른 항공기를 도입한 것도 역시 페남이 최초고요. 페남이 개척자니까 항공산업에 남겨놓은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항공권 좌석 코드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거든요. 항공기 좌석을 크게 보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나누잖아요. 항공사들은 이 좌석에 각 고유 코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퍼스트 클래스에는 퍼스트에 F를 따 F라는 코드를 부여하는데요.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비즈니스의 B가 아닌 C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페남 때문입니다.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최초로 만든 것이 페남이었거든요. 하지만 페남은 맨 처음에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말하지 않고 자사의 콜사인으로 사용하던 클리퍼, 쾌속범선을 의미하죠. 클리퍼라는 이름을 따서 클리퍼 서비스라고 내놨습니다. 클리퍼의 앞글자가 바로 C잖아요. 따라서 비즈니스 클래스의 코드는 B가 아닌 C로 정착됐다고 합니다. 많은 항공사가 페남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직도 좌석 코드에 C를 부여하고 있다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근데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페남이 세계 최초로 IBM과 협력해서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란 것을 1964년에 내놨어요. 이게 50년 전인데 당시에도 굉장했던 게 전 세계 200개 도시에 있는 350개 이상의 발권 사무소와 협력해서 항공권 예약뿐만 아니라 근처 호텔과 렌터카,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현재 스카이스캐너나 아고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약 55년 전에도 서비스를 했다니까 참 놀랍죠. 페남의 영향력은 미디어에도 남아 있습니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 보면 디카프리오가 막 파일럿을 사칭하고 다니잖아요. 그 항공사가 바로 페남이에요. 블레이드 러너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에도 페남의 로고가 등장합니다. 미국 ABC 방송에서도 2011년에 페남 승무원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 페남을 론칭하기도 했고요. 최근 많이 아시는 작품으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아이언맨의 본사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바로 페남 건물입니다.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페남이라는 항공사를 대한항공의 역사와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항공은 항공업계의 후발주자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으로 규모가 뒤처지는 나라들이 여러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항공사를 1940년대부터 운영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의 역사는 거의 1970년부터 시작합니다. 이들보다 거의 20-30년 정도 뒤처졌다고 볼 수 있죠.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일본 항공이라는 항공사의 초기 자본금과 비교해 무려 14배나 차이가 났다고 해요. 대한항공을 세계의 유수의 글로벌 항공사로 키우기 위해 조중훈 회장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편찬한 대한항공의 50년 역사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중훈 회장은 대한항공을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미주노선에 화물기를 투입하고 지금은 항공업계 누구나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는 등 개척자의 면모를 여러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덕분에 이미 90년대에 글로벌 항공사와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까지 성장했고 2000년에는 스카이팀이라는 항공 동맹체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지난해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들의 동맹체인 IATA 연차총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결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역사도 페남 못지않게 치열하게 성장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다시 페남의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페남이 어떻게 망했느냐입니다. 페남이 가장 잘 나갈 때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거든요. 당시 페남은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항공사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 자신감 때문인지 페남이 이때부터 내리는 결정들이 온통 실수투성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 바로 무리한 항공기 도입입니다. 페남은 보잉 747의 최초 고객이기도 한데요. 1966년에 보잉 747 25대를 현재 돈으로 약 6천억 원에 구매합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지금 항공사들도 보잉 747을 여러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를 살펴보면요. 대한항공의 조중훈 회장이 보잉 747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사야겠다 라고 하고 도입 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2대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것도 도입 과정에서 약 3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25대를 한 방에 질러버린 항공사가 바로 페남이에요. 보잉 747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가 당시 항공사의 어떤 위상을 갈랐던 만큼 당시 페남에 가진 파워를 짐작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바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보잉 747을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73년 중동발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오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항공유가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사람들이 항공기를 타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랑 똑같죠. 페남은 당시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큰 재정 부담을 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한항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민영화됐던 게 1969년이거든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걸린 시간이 3년이었어요. 바로 이 피땀 흘려서 세운 공이 모두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1973년 대한항공도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페남이 여기서 두 번째 사고를 칩니다. 바로 개척자 정신이 문제입니다. 1976년에 페남은 태평양과 대서양 노선에 보잉 747 항공기만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수화물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근데 이게 페남의 뜻대로 됐으면 좋으련만 실제로 항공기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500명 태울 수 있는 비행기에 200-300명만 탔다고 해요. 당연히 적자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남은 1978년에 내셔널 항공이라는 중소항공사를 또 5천억 원을 주고 사요. 이미 보잉 747 때문에 재정 부담이 심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니까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내셔널 항공이 페남의 기대에 부응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내셔널 항공에 실익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페남이 무너진 데는 분명히 외부 요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됐다. 이것이 페남의 몰락을 재촉했다고 볼 수 있죠. 자만심에 빠져 외부를 경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항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봐야 할 텐데요. 현재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감안할 때 페남처럼 외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은 충분한가,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대한항공이 지금 정부에 손을 벌렸거든요. 대한항공 역사상 이렇게 크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흔히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국적항공사인데 설마 무너지겠어? 정부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틸 수도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 손을 벌렸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항공업계에는 페남과 같은 실패 사례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파산 기업에서 최단기간 회생 기업으로 탈바꿈한 회사도 있습니다. 흔히 자리라고 불리는 일본항공은 몰락에서 재기에 성공한 대표적 항공사인데요. 1951년 설립된 뒤 1953년 일본 정부와 어떤 반관반민의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탄 것은 1960년대인데요. 당시 일본 경제가 호황이기도 했고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개최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성장하던 회사에 날개가 달린 것은 1972년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당시 어떤 항공 헌법이라고 불리는 4547 체제를 도입하면서 일본 항공은 말 그대로 국제선 운영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이후 한 15년 정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일본 항공은 1987년에 완전 민영화된 뒤 한동안 안정적으로 선장하다가 2002년에 일본 에어 시스템이라는 항공사와 합병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공사로 성장하게 되죠. 일본 항공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좀 닮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칼, 잘 이렇게 쓰는 용어도 비슷하고요. 처음에 어떤 국영기업으로서의 면모가 있다가 완전히 민영화됐다는 거, 이런 모습도 비슷하고요. 특히 일본항공이 도쿄올림픽으로 성장의 어떤 기회를 잡았는데 대한항공도 성장의 기회를 잡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962년에 어떤 대한항공공사라는 완전 공기업으로 설립돼서 7년 동안 운영됐고요. 반면 일본항공은 초기부터 어떤 민영항공사였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일본항공의 성장세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하지만 얘네들한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순손실 약 1조 이상을 내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얘네들은 이랬어요. 이것은 사스와 조류독감 때문이다. 일시적인 거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5년 만인 2008년에도 또다시 순손실을 내고 맙니다. 일본 정부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 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2009년에 긴급 구제금융으로 약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일본 항공도 스스로 적자 노선 폐지 등 구조조정에 나서죠. 근데 일본 항공의 운명도 거기까지였을까요? 일본 항공은 2009년 2분기에 순손실 990억 원을 내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1월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요. 그해 2월에는 일본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일본이 땅 밑으로 추락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항공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의 총 부채가 약 23조 원이었다고 해요. 현재 위기다 하는 대한항공의 총 차입금이 약 11조 원이에요. 이보다도 2배가 많은 차입금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일본 항공이 얼마나 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항공이 몰락했던 원인을 보면 페남과 닮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전에 페남이 왜 무너졌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무리한 항공기 도입 때문입니다. 일본 항공도 보잉 747을 도입했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투입했냐면은 도쿄와 오사카, 도쿄와 나고야 등을 잇는 단거리 노선에 투입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그 고속철도 시스템, 신칸센이라고 하죠.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신칸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어떤 단거리 노선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은 이런 단거리 노선에 보잉 747을 투입한 것이 어떤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리한 항공사 도입도 페남과 닮은 사례입니다. 일본 항공이 아까 전에 일본 에어 시스템을 합병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일본 에어 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본 항공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영기업의 체질도 문제였어요.
아까 일본항공이 반관반민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셌는데, 예를 들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출신 의원들이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항공한테 야, 우리 공항에도 너네 항공기를 좀 띄워줘라 하면서 취향을 압박했고,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적자 노선에 굉장히 많은 항공기를 투입하면서 재정 부담이 심화합니다. 낙하산 인사도 문제였어요. 민영화된 뒤에 자회사가 여럿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 관료들 아니면 퇴직한 임원들이 사장으로 내려오면서 이분들은 보수와 연금 챙기기에만 몰두합니다. 실적은 나 몰라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항공의 재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대한항공 얘기를 해보면요. 대한항공도 일본항공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대한항공이 1969년에 완전히 민영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1970년대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어떤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예를 하나 보면요. 조중훈 회장이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라는 회사에 항공기를 한 3대만 구입해달라. 아니 조중훈 회장이 당시 굉장히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에어버스라는 회사는요, 항공기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였어요. 루프트한자나 에어프랑스 같은 회사한테 발주를 받아서 항공기를 만든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항공기를 3대나 구입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조중훈 회장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외교 문제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항공기를 어떻게 도입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 조중훈 회장은 국익을 생각해서 항공기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항공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넣었습니다. 계획서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향후 5년 안에 항공기 100대를 팔지 못하면은 우리 것 전부 다 환불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행히도 에어버스가 3년 만에 항공기 200대를 파는 데 성공해서 대한항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항공만큼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대한항공의 슬픈 역사를 이제는 조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본항공으로 돌아오면요. 아까 무너졌다고 얘기했던 일본항공이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본항공은 다시 일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지금 배울 게 참 많아 보여요. 일본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CEO로 온 게 누구냐 하면은 당시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던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일본항공은 경영 철학도 목표도 없는 부실 덩어리 그 자체라며 독설을 날리고요. 그 후 혹독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뭘 했냐 하면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40%, 국내선 30%를 줄이고요. 당연히 인력도 줄겠죠. 당시 48,000명이었던 직원이 32,000명까지 줄어듭니다. 자회사도 절반 가까이 매각해서 인건비 20%, 퇴직연금 30%를 줄였다고 해요. 위기의식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이 직원들에게 평소 했던 말이 뭐냐면요. 당신들은 회사를 망친 주범들이다. 사실은 지금 직업소개서에 나가 있어야 할 마땅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들이 회사를 망가뜨렸는데 아직 다니고 있으니 감사한 줄 알아라. 이런 뜻이죠. 유명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나모리 회장이 CEO로 취임한 지 초기 때 일인데요. 당시 어떤 경영 전략회의에서 한 임원이 10억엔의 예산 사용 계획을 설명하자 이나모리 회장은 화를 내며 당신에게는 10억엔은커녕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니 이 임원이 희한하잖아요. 아니, 이미 예산은 짜져 있는 건데. 그래서 임원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회장님, 이 예산은 이미 잡혀 있던 겁니다. 승인 받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나모리 회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돈이 당신 것이라면 그렇게 허투루 사용하겠느냐?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온 돈이냐? 바로 영업 환경에 있는 직원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다. 당신에게는 돈을 한 푼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하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일본항공의 예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해요. 예산이라고 하면은 뭔가 잡혀 있으니까 써야 되는 돈 같잖아요. 일본항공은 이 용어를 바꿔서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지켜면 좋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도 이런 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나모리 회장의 강력한 구조조정 덕분에 일본항공은 금세 회생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 3월에는 법원에 제출했던 회생 전략의 3배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해인 2012년 9월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다시 재상장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립니다. 페남하고 너무 다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남의 몰락은 바로 자만심 때문입니다. 기업의 제일 목표는 생존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고 제어하고 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인데 페남은 이런 면에서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본항공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나모리 회장의 강력한 구조조정 덕분에 일본항공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대한항공이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적으로만 보면은 어떤 대한항공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임원의 급여 50% 반납, 직원들 70%가 유급휴직을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바로 세금이 1조 2천억 원이나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대한항공이 겪고 있는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왜 페남과 같은 자만심 얘기를 계속하느냐, 실제로 대한항공의 현재 위기가 옛날부터 골마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마케팅이 필요 없는 산업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표를 알아서 사니까 현금이 막 남아 돌았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분기별로 적게는 5천억, 많으면 8천억 원까지 벌던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기르는데 좀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서 항공사들의 부채 비율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한항공도 이것 때문에 2019년에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냐? 실제로 이게 도입된 건 2019년인데 이것을 도입할 거다 예고한 것은 2015년, 16년 정도였습니다. 이미 3, 4년 전부터 항공사에게 대비를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이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한테 타격이 될까 준비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용 리스를 부채에 반영하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하게 됐고 결국 현재의 유동성 위기와 맞물리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가장 큰 위기가 있어요. 바로 오너들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을 이끄는 사람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인데요.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분쟁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바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인데요. 옛날에 그 땅콩 회항 사건 있잖아요. 마카다미아 땅콩 까달라고 하던 그분하고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두고 서로 지분 매입 경쟁을 하고 있죠. 지금 대한항공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경영에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분쟁이 웬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조원태 회장 쪽에서 한판 승리한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원태 회장이 되돌이켜 봐야 할 것은 결국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전에 일본항공의 CEO를 맡았던 이나모리 회장의 예를 들어보면요. 공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승무원들과 조종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알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을 할 것, 매상을 최대한 늘리고 지출을 최대한 줄일 것, 이것들이 현재까지도 잘 필로소피라는 형태로 일본항공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에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형 항공사인데 설마 무너지겠어? 정부가 알아서 살려주겠지.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먹는다면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안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일본항공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